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달 자영업자에게 지급될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이 최대 3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노래방 헬스장 포차 사장님은 300만 원을, 김밥집 PC방 미용실 사장님은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다음 달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11일부터 현금 지원 사업이 개시됩니다. 수혜 대상은 총 580만 명으로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택시기사 등 다양한 계층이 받게 됩니다. 반면 신청 기간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돈이 대부분이어서 꼼꼼한 사전 체크가 필요합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방식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버팀목 자금 수혜 대상은 누구인가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 지침으로 집합 금지 및 집합 제한이 이루어진 업종과 2019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 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추가적인 방역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집합 금지 11개 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지원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과 학원,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등 28만 8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영업이 일부 제한된 11개 업종은 200만 원을 받습니다. 식당, 카페, 이발소 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 81만 명이 대상입니다. 편의점인데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을 비롯한 개인 옷가게 등 영업 제한 금지를 받지 않은 일반 업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매출이 지난해 대비 올해 감소했고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난 9월과 마찬가지로 개인 택시기사 16만 명에 대해서도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총 지급 대상은 175만 2천 명입니다. 연말 연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 업종도 지원금을 받습니다. 스키장, 눈썰매장 등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과 인근 스키 대여점은 요건에 해당하면 집합금지 업종처럼 300만 원을 받습니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 중이라면요?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임차료 등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경감뿐 아니라 영업 중단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조건에만 맞는다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신청 및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9월에 지급한 새희망 자금과 동일합니다. 정부가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속 지급 대상을 추려냅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라면 1월 11일 이후 문자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링크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설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한 후 바로 다음날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1월 부가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며 설 연휴 전 90% 이상 지급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새희망 자금과 마찬가지로 각 지방자치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실시합니다. 역시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에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융 혜택은 없나요? 정부는 피해 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에는 금리 1.9%의 임차료 대출을,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2에서 4%대의 금리의 융자 자금을 공급합니다. 또한 집합 금지 제한 업종 또는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적용금리가 추가로 1%포인트 낮아져서 유동성 지원도 더 늘어납니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에는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장기화로 사정이 어려워진 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대거 담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은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을 순 없지만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폐업점포 제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시행한 이 사업을 연장해 폐업 소상공인 16만 명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환교육, 취업 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 최대 1,000만 원 등 희망 리턴 패키지로 만 명에게 혜택을 줍니다. 소상공인 대출 금리도 인하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적용금리를 1%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 금리 범위는 연 2.44에서 4.99%인데 금리 인하 조치 이후 연 2.44에서 3.99%가 됩니다. KB국민 하나은행은 최고 금리 수준이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기준 3.99%보다 낮아 기존처럼 대출이 나가지만 다른 은행들에서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들은 1%포인트 낮은 금리를 부담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의 시중 지방은행에서 가능합니다. 9개 은행,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광주, 대구, 부산, 기업은행에선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중 5개 은행, 국민, 신한, 우리, 대구, 기업은행에선 비대면 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함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즉 특고와 프리랜서도 이번에 3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직종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을 받습니다. 이번에 종사자들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생계지원금이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총 9만 명 규모로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이 아닌 특고 프리랜서는 어떻게 받나요? 특고와 프리랜서는 긴급고용 안전지원금으로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신규 수혜자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누가 있나요?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 아이돌모비, 가사간병 서비스, 장애인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 서비스 종사자 등입니다. 9만 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들은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는 금융노사기부금 460억 원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법인 택시기사도 100만 원을 주나요? 아닙니다. 개인 택시만 자영업에 속해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법인 택시기사는 종사자이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승객이 줄어 소득이 감소한 경우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택시기사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인채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이 신청하고 법인의 전체 금액을 지급하면 회사에서 택시 기사별로 일괄 배분합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나요? 정부가 내년 1월 6일 사업 공고를 내고 기존 수혜자와 신규 대상자들에게 6에서 8일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6에서 11일 온라인 신청을 접수합니다.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15일 중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시기는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직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구직 촉진 수당이 있습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씩 줄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전산망을 통해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선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1인 기준 약 91만 원, 2인 154만 원, 3인 199만 원, 4인 244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산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ESG, 환경, 책임, 투명 경영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국내외 시장에서 제기된 이유 중 하나는 수익률 문제였습니다. 수익이 덜 나는 자산에 대한 투자는 신의 성실 의무에 반하고 여론에서 질타를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연기금과 국부펀드가 ESG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이 지속 가능하고 수익과 주가 상승률에도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기업 ESG 점수를 평가하는 핀테크 업체 지속가능발전소를 이끄는 윤덕찬 대표는 기관마다 ESG 평가 방법이 진화하고 기초적인 데이터 양과 질도 개선되어 ESG 점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올라갔다며 최근 4년간 ESG 등급 상위 기업들 주가가 하위 기업보다 35.7%포인트 더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ESG 상장지수 펀드 수익률을 살펴봐도 ESG 투자 수익성은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 6개월 수익률을 코스피 상승률과 비교해보니 두 개 상품을 뺀 나머지 5개 상품은 코스피를 추월하였습니다. 이 기간 코스피는 31.57% 올랐는데 타이거 MSCI 코리아 ESG 유니버셜 ETF는 36.51% 상승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1년 수익률을 살펴봐도 7개 중 4개가 코스피 상승률을 앞질렀습니다. 최근 1년 성과가 가장 뛰어난 상품은 KB스타 ESG 사회 책임 투자 ETF로 32.68%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이 기간 코스피는 27.42% 올라 5%포인트 이상 더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스타 ESG 사회책임투자 순자산은 연초 73억 원에서 최근 1000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ESG 투자가 위기에 강하다는 사실도 국내외 연구 결과로 입증됩니다. 지난해 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2013에서 2017년 5년간 4,128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영업실적과 주가 하락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으로 눈을 돌려보면 2018년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4.4% 수익률을 보였지만 ESG USA 리더스 지수는 마이너스 3.1%, ESG USA 유니버셜 지수는 마이너스 3.7%로 위기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는 지난 10월 20일 기준 S&P 500은 8.2% 올랐지만 ESG USA 리더스는 8.5%, ESG USA 유니버셜은 11.7% 올랐습니다. 주가가 빠질 때는 덜 빠지고 오를 때는 더 오른 것입니다. 특히 ESG 투자는 이머징 마켓에서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MSCI 이머징 마켓 리더스 지수 수익률은 12.8%였지만 ESG 요소를 가미한 MSCI 이머징 마켓 ESG 리더스 지수 수익률은 17.3%로 4.5%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를 커버하는 지수나 선진국 지수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유독 이머징 마켓에서는 일반 지수와 ESG 지수 간 수익률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ESG 잘하는 기업,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이 수익 창출력도 좋은지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 MSCI ACWI 지수를 구성하는 전체 기업 중 ESG 등급 상위 30% 기업과 하위 30% 기업의 최근 7년,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간 이익 증가율을 분석해봤더니 상위 30%는 2.89%, 하위 30%는 마이너스 9.22%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그룹은 전체 평균보다 이익 증가율이 3% 가까이 높았고 하위 그룹은 전체 평균보다 약 10%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환경과 재무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을 감안한다면 향후 매출액 증가와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대 직장인 A씨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금융 서비스도 스마트폰 모바일 뱅킹 앱이나 핀테크 앱을 적극 이용합니다. 신용대출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교적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적금 상품인 하나더적금에 가입할 때도 비대면 가입을 통해 우대금리를 0.2%포인트 더 받았습니다. 비상금이 필요할 땐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고 카카오페이 등 간편 송금 서비스 앱을 이용해 송금 수수료도 절약합니다.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서울 상품권을 구매해 음식점 이용 비용을 20% 이상 아끼는 알뜰족입니다. 반면 은퇴를 앞두고 있는 60대 직장인 B씨는 스마트폰과 거리가 먼 대표적인 디지털 금융 문맹 세대입니다.
큰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을 때도 은행 창구에서 대기표를 뽑아 상담하는 것은 기본이고, 적금 상품에 가입할 때도 비대면 우대금리 등을 놓치는 건 다반사입니다. 매일경제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와 디지털 문맹인 고령자의 금융 생활을 비교한 결과 젊은 세대는 연간 금액상으로만 50만 원이 넘는 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환경을 적극 이용하면 예금 이자는 더 많이 받고 대출 이자는 적게 냅니다.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은행을 직접 찾아가지 않는 무형의 비용과 비대면을 통해 얻는 금융 정보까지 감안하면 디지털 금융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지게 됩니다. 디지털 금융에 적응한 세대와 아닌 세대의 차이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입니다. 금융권이 선보이고 있는 디지털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상반기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모바일 뱅킹 이용 금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8조 2,778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하반기 6조 7,357억 원보다 22.9% 증가했습니다. 모바일 뱅킹 이용 금액 비중도 상반기 기준 2018년 11%에서 2019년 12.7%, 2020년 15%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권이 디지털 서비스를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고객들은 이 같은 서비스에 적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연령대별로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 비율은 20대는 79.7%, 30대는 87%로 젊은 층에선 대다수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60대는 32.2%, 70대 이상은 8.9%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디지털 금융은 대면보다 더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2월 하나은행이 출시한 연 5% 금리를 제공하는 하나더적금은 비대면 가입 조건에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은행의 하나 원큐 신용대출은 앱을 통해 로그인 없이도 한도와 금리를 조회하는데 3분이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스마트폰으로만 가입이 가능해 영업정을 방문해 신청하는 대출 상품보다 낮은 금리와 비교적 높은 한도를 제공합니다. 핀테크 앱들도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위원회 혁신 서비스로 지정된 대출 비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우대금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핀테크 앱들은 고객이 꾸준히 앱에 접속하도록 포인트 같은 다양한 보상이나 여러 할인 행사 등을 벌여 고객 이용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들 앱은 최근엔 다양한 인증 서비스, 가계부, 더치페이 기능까지 출시하며 금융앱을 넘어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금융 플랫폼 토스는 최근 톡 서비스 베타 기능을 선보이면서 간단한 대화와 함께 송금, 더치페이 등의 기능을 도입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서비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사용자들은 핀테크 앱과 멀어질수록 여러 간편 서비스, 혜택과 멀어지며 금융 문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지털 금융 격차를 막기 위해 금융권도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인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다양한 목적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입니다. 올해에만 2만 명이 넘는 시니어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교육 사업은 디지털 금융교육입니다. 디지털 금융교육은 시니어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해지며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계좌를 조회하거나 송금 등 간단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영환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어르신들의 경우 잘못 눌러 돈이나 정보가 빠져나가지 않을까? 라는 등의 막연한 두려움부터 없애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차근차근 교육한다며 한 번의 교육 과정으로 바로 디지털 금융에 적응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열정적인 분들은 같은 수업에 여러 번 참여하시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카드사 등도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최근 카드 발급 신청인에게 고지하는 상품 내용과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전문 성우의 목소리로 안내하는 상품 안내 음성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작은 글자를 읽기 힘든 고령층을 위한 맞춤 서비스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가 새겨진 플레이트도 맞춤 제공하며 장애인을 위한 수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 최모 씨는 얼마 전 고등학생 딸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TV를 보다 딸이 갑자기 "아빠, 왜 나는 주식이 없어?"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들이 주식 얘기를 하는데 대화에 끼지 못했다는 딸의 말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 씨는 뜨끔했습니다. 자신이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딸이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그는 주식 사주는 아빠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재테크 교육도 할 겸 용돈의 일부를 떼내 매달 주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후 최 씨는 신문 및 유튜브를 통해 주식과 경제 공부를 하는 딸의 모습을 보게 됐다며 뿌듯해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 중인 초보 아빠 김모 씨는 지난달 아들의 100일을 기념해 증권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매달 삼성전자와 애플 주식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아이의 대학 등록금과 독립 자금을 마련하는 게 목표입니다. 미성년자의 명의의 주식 계좌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수십만 개의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성년자 주식 계좌는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금을 회피하는 부의 상속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주변의 아이들의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는 사람, 세뱃돈 용돈을 주식으로 주는 사람이 흔해졌습니다. 주식 선물, 주식 용돈은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장인 고모 씨는 여유자금과 돌잔치 등을 통해 마련한 1,000만 원으로 23개월 된 아들 앞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익률은 40%에 달합니다. 그는 매달 20만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아이 이름으로 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세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한모 씨는 2살 난 손자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최근 주식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300만 원을 넣어줬습니다. 한 씨는 사교육비를 줄여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존니 메리츠 자산 운용 대표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며 앞으로는 용돈 대신 주식을 선물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주식 선물은 새로운 투자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재테크는 물론 경제 교육까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파파 개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주식시장 호황에 주식은 위험자산이란 인식이 옅어진 영향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우량 종목을 사들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1순위 주식에 줄곧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안타 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미성년자 계좌에 가장 많이 담은 주식으로 꼽혔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상위 종목들은 바뀌고 있습니다. 자녀 계좌로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한국전력에 주로 투자하던 이들이 올해는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등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성향도 변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 투자를 통해 미성년자 계좌를 새롭게 만든 고객들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테슬라였습니다. 애플, 알파벳, 아마존, 벅셔 해서웨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손해보험과 베트남 1위 손해보험사 바오 베트남 등이 상위 5개 종목에 올라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가 상속보다 교육과 장기적인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계좌당 평균 잔액입니다. 올해 신설 계좌 수는 800% 가까이 폭증했지만 계좌당 평균 잔액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1년 새 1000%가량 미성년자 계좌 수가 급증한 A증권사의 경우 평균 잔액은 되레 30% 줄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자녀들 몫으로 장기 투자를 위해 계좌를 만든 사람이 많아 금액이 크지 않고 이마저도 신중하게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여를 위해 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준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올 초 시즌으로 높은 수익을 거둔 의료업계 종사자 박모 씨는 주식 투자를 통해 증여세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정보를 듣자마자 5살 딸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2천만 원 한도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사주고 10년 뒤인 11세에 다시 2천만 원의 주식을 사줄 경우 4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 부모는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상장지수 펀드 등 다양한 자산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랩 어카운트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펀드 시장이 쪼그라든 상황에서 국내 증권사가 판매한 지점형, 그러니까 PB형 랩 잔액이 올해 급증한 것도 이 같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막 취업하기 시작한 Z세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구층이 가장 두터워 오래지 않아 최대 경제력과 소비 파워를 지닐 것이란 예상에서입니다.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 비대면 소비에 익숙한 Z세대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Z세대의 경제력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후 이들의 경제력은 지금보다 5배 늘어난 33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31년엔 세계 개인 소득의 25%를 차지하며 밀레니얼 세대마저 제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임 이스라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투자 전략 책임자는 베이비 부머와 그 이전의 사일런트 세대가 78조 달러의 부를 쌓아놓고 있다며 거대한 부의 이동이 Z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Z세대는 모든 측면에서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세력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 컨설팅 업체 맥킨지의 보 피네만 파트너는 10에서 15년 안에 Z세대가 주류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의 소비 습관은 이전 세대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Z세대의 특징에 대해 셰넌 스노 페이스북 이사는 최근 전문지 애드에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열정적이고 공정성을 많이 따지며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행동으로 옮길 줄 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쇼핑할 때도 자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브랜드를 골라 구입하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랜드의 신뢰성과 윤리성,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현재 세계 Z세대의 90%는 신흥시장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25%는 인도인입니다. 필리핀, 멕시코, 태국 등에도 Z세대가 많기 때문에 시장 잠재력이 크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분석했습니다. 제조업체, 투자회사 등 기업들은 Z세대 마케팅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Z세대가 주류 소비층으로 빠르게 부상할 것이란 판단에서입니다. 이스라엘 책임자는 온라인에 익숙한 환경에서 태어난 첫 세대가 취업시장에 대거 합류하고 있다며 기성세대가 자신들에게 적응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도 Z세대의 큰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Z세대의 영향력이 올봄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커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 속에서 페이스북, 넷플릭스, 틱톡 등의 소비를 주도하는 게 Z세대와 같은 젊은 층이어서입니다. Z세대는 또 인공지능, 5세대, 네트워크, 블록체인 등 미래 기술 환경에도 친숙합니다. CNBC에 따르면 Z세대 소비의 중심인 미국 청소년의 절반가량은 하루 평균 10시간씩 온라인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아마존을 가장 선호하는 상거래 사이트로 89%는 아이폰을 차기 소유할 휴대폰 브랜드로 꼽았습니다. 대형 정보기술 업체들이 이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배경입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가장 거부감이 없는 세대입니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은 15에서 29세가 포함된 가구였습니다. Z세대의 44%는 쇼핑할 때 여러 온라인 채널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디지털 비중이 높은 기업의 미래가 더 밝을 것이란 점을 시사한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Z세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기적인 소득 감소 피해를 가장 많이 봤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싱크테크 퓨 리서치 센터의 올 상반기 설문조사 결과 23세 이하 미국 젊은이 중 약 50%가 올해 급여 삭감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X세대는 36%, 밀레니얼 세대는 40% 등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불법 사금융업자는 연 6%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 변제에 쓰이고 남은 금액은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발표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실제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식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가 빌려주는 돈은 모두 불법 사금융입니다. 개정안은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바꿨으며 불법 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 한도를 현행 연 24%에서 연 6%로 낮췄습니다. 이들은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합법적 대부업체와 같이 법정 최고금리 연 24%까지 이자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법이 바뀌면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연 6%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연 6%는 상법에 규정된 상사 법정 이율, 상행위 채무의 법정 이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은 이자를 한 푼도 못 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 체계상 과잉 금지 원칙 등을 고려해 상사 법정 이율까지는 인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사채를 썼더라도 연 6%를 넘는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되고 이미 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환 소송을 낼 때 정부를 통해 변호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올해부터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채무자를 붙잡아두는 데 악용해온 영업 방식도 제한합니다.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빌려주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과 계약서를 쓰지 않는 무자료 대출 역시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은 한층 무거워집니다. 정부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대출 광고는 현재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만 법이 바뀌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등록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최고금리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집니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연 24%에서 20%로 인해 불법 사금융이 커지는 풍선 효과를 막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신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이 금융권 대부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권, 당국,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포용금융간담회에서 이자 부담 경감 등의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하고 제도권 금융 이용 위축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되도록 다각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 대북금융협회는 저신용자의 대출 거절을 최소화하려면 대부업의 자금 조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대부업계는 금융당국의 암묵적 지도 때문에 1금융권에서는 돈을 구하지 못하고 주로 저축은행, 캐피탈에서 자금을 조달해 왔습니다.